네, 4월 보궐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간의 단일화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야권의 또 다른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도 오늘 서울시장 출마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안철수 대표, 김종인 위원장의 수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서 서영석 기자의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안철수 대표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가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계속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란 상대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옆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지금 딱 국민의힘하고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하고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하고 싸우는 이런 모양새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내가 강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조급증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선통합, 후 단일화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안철수 대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고 우리의 힘을 키운 다음에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지레 겁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하고 힘을 합칠까 이걸 생각하면 결국은 국민의힘은 후보를 제대로 못 만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꾸 안철수 대표를 지금 내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페이스에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대위에서 결론을 어느 정도 내렸다 그러던데 그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켜보면서 자당 후보를 키우는 작업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젠가요?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지지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이제 그동안 안철수 대표는 보니까 그냥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대의 명분만 얘기하면서 본인이 국민의힘 쪽에는 얘기를 자제했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자 필승론을 꺼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3명이 안철수 당신 나오고 여권과 우리 국민의힘 후보내도 우리가 이긴다고 95년 사례를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당시 이제 민자당 정원식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의 조순 후보, 그다음에 무소속에 당시 인기 있었던 박찬종 후보 그렇게 붙었지만 결국은 야권이 이겼다라는 것을 강조하니까 더 이상은 이제 안철수 대표도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야권 지지자하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고 이번 서울시장 승리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고 한 말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직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 도상에서 생각은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당시에는 95년 모델을 놓고 보면은 당시에는 김대중이라는 떠오르는 아주 강력한 대선 주자가 있었고 예. JP는 충청권의 힘을 야당에 몰아줬어요. 그리고 그때 민자당은 3당 합당해서 힘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 후보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 거기에 무소속 사실 박찬종 후보는 단기 필마했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지금에 대입하는 거는 굉장히 전략적 오류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이 지점을 한번 짚어주고 가기 위해서 어저께 바로 이제 이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더 이상 언급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난 대선 때를 한번 떠올려보면 알 거예요. 예. 지난 대선 때 저는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싸워야 된다. 근데 문재인 후보하고 싸울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진보층을 끌어안으려고, 진보층을 내 품에 끌어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는 중도로 갔단 말이에요. 극중주의다, 뭐다 그러면서 중도표를 내가 끌어안으면은 내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사실 빠져 있었거든요.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잘 보면은 내가 중도에서 뭘 하겠다 이런 행보가 아니라 나는 보수의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수의 후보로서 나의 면모를 지금 강조하면 보수를 품어 안으면 중도는 같이 딸려온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후보는 누구랑 싸워야 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후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안철수 후보랑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자꾸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피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의 땅을 지켜야지 되는 것이지 지금 다른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안철수 후보하고 계속 경쟁을 하면서 뭔가 보수를 지켜가면서 땅을 지키고 그걸 확장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를 자꾸 같은 편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건 보수의 패착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저 말이 좀 다 동의하기는 어려운 게 정치의 기본 명제는 이겁니다. 지지층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습니다. 이게 정치의 기본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중도하고 보수가 같이 힘을 합해서 여당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면 지지층을 넓히는 게 맞죠. 그러면 중도라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중도의 가치가 있다면 중도의 힘이 있다 그러면 보수와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 거고 보수는 중도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 게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떨어진 상황에서 누가 결국 얼굴로 나가냐 이 싸움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동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맞는데 다만 제가 보기에 김종인 위원장은 그 생각인 거죠. 비상대책위원장인 내가 4월 보궐선거 승리를 이끄는 주역이 돼야 내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는 건데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처음부터 가버리면은 나중에 설령 승리한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의 역할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 대표 보고 빨리 우리 당으로 들어와서 당신이 우리의 체면도 세워줘야 할 거 아니냐라는 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 확장에 대한 문제가 실제 이번 선거에 대한 가장 키워드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논의는 어떤 형태로 물밑에서라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홍준표 의원도 만나고 반기문 전 총장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보수 쪽의 세력을 넓히려는 그런 방법이에요. 세력을 넓히는 게 아니라 보수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 후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수 후보가 돼야 중도도 지금 넓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수를 내가 확장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는 그냥 보수 후보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철수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대표를 지금 자꾸 같은 편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은 결국 후보를 못 내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시원하게 안철수 대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표 시원하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다른 당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당 사람들을 그냥 품어 안아서 국민의당 사람들한테 맡기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 현실을 인정하는 거라면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표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국민의힘은 보수 내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못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착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안 대표 행보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면은 좀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태풍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태풍이 발생하면 태풍으로서 주목은 받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태풍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열 에너지들을 공해상 계속 흡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힘을 키워내야 돼요. 그러면 열 에너지를 계속 끌어들이면서 자기의 힘을 더 키워내야 태풍으로서 더 그 위력이 성장하거든요. 전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선거에서 주목을 받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동선이나 일정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산을 가서 그때 그 탈북했던 분의 그 자녀들을 만나고 반기문 총장을 만나고 홍준표 의원을 만나고 다 그게 일종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보, 그다음에 반기문 위원장 외교 충청,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 대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계산 속에서 일정을 짜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지금 그렇다고 국민의힘에게 단일화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외곽을 돌면서 일종의 저는 힘을 더 키워내는 그런 단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오세훈 전 시장과의 만남은 이번에 불발이 됐어요. 그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요. 안 대표 쪽에서 뭐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굉장히 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 전 시장을 지금 안 대표가 만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얘기가 어쩌면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라고 하면 만남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오 전 시장이 자기는 얘기를 듣겠다고 한 이상 무슨 얘기라도 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잖아요. 안 대표가 이 얘기를 좀 피하고 싶었고 더더군다나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강력한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둘이 만나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의힘 쪽에 우리가 자극제가 될 만한 얘기가 없다. 오히려 그렇다면 이 만남은 조금 뒤로
연기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감스럽다면서 연기하지 한 것 같고 예. 오전 시장도 이 부분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조금 뒤로 후순위로 가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오전에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10년 만에 이제 출사표를 던진 건데 이번 도전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10년 전에 주인공들이 다 소환됐습니다. 예. 그때 당시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에게 양보했던 안철수 대표가 등판했고 그 당시 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던 무상급식 투표로 원인 제공했던 오세훈 전 시장도 다시 등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당시 그 야당 후보로 여당 후보였죠. 여당으로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었나요?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10년 만에 다시 데자뷰가 형성된 게 주인공들 같이 야권에서 한 자리에 모인 셈이 됐습니다. 저는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빅2가 이른바 빅2 오세훈 전 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경선이 될 수 있고 이 자체가 아까 김성환 평론가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을 키워내는 어떤 그런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나경원 의원의 출마를 기점으로 아마 단일화 논의도 이루어지겠지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경선도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지금부터 야권의 흥행이 더 여권보다 오히려 주목을 더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지금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정인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분도 많고요.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서울 남부지법에서 16개월 된 입양딸 정인 양을 학대해서 숨재기한 그 양부모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아동학대 치사죄를 양모에게 적용을 했죠. 그게 과연 살인죄로 변경될 수 있을까? 공소장 변경이 가능할까 했는데 검찰이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참고를 해서 정인이 양모에 대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부에 살인죄를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이제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또 공분하는 여론도 워낙 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살인이라고 하는 게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아동학대 치사죄를 그동안에 적용했던 건데 예. 얼마 전에 이제 천안 그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행 가방에 넣어서 예. 계모가 이제 아이를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재판부가 1심에서 판단할 때 살인죄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도 살인에 굳이 살인을 하려고 하는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예.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과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조금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럼 뭐 강력한 안철수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권 민주당 입장에서는 책임론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이게 이제 선거의 관건이 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고요. 야권에서는 제가 볼 때는 누가 비호감도를 줄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후보나 그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동안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나 이런 데 있어서 뭔가 국민들께 반감이라든가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그런 비호감도를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줄여가느냐 이게 야권의 후보로서 선택될 수 있는 가장 1순위 요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선거에서도 책임론을 여당은 안고 지금 시작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론상으로는 좀 불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권 후보로서 뭔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개인과 관련돼 있는 인물론과 관련해서 그걸 어떻게 핸디캡이나 단점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여론을 바꿔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야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네. 박영선 의원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일부 의원들의 단일화 합의도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는 분위기가 달아오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여권에서는 천천히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선거를 만든 보궐선거를 하게 한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여권에서.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바로 후보 띄워서 막 선거 열기 만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야권이 어느 정도 후보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쯤 돼서 후보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신중한 행보 차원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여권에서 금방 이렇게 야권처럼 뭔가 역동성 있게 후보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기는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은 어찌 보면 야권이 후보를 만들어가는 전략이나 아니면 어떤 후보가 선택되는지를 보고 전략을 만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둔 상태에서 야권을 쫓아가면서 전략을 만드는 그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우상호 의원은 후보로 나왔고요. 먼저 박영선 장관은 곧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그 이후에 이외의 인물은 또 몇 분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여당에서는 이렇게 야권처럼 뭔가 이 외부에서 누군가를 영입해가지고 후보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건 여당이라는 한계이기도 하고요. 집권당이라고 하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후보를 만들어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상호 후보 한 명으로는 하긴 어려울 거고요. 결국 박영선 장관이 뭐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니까 장관직을 그만두고 예. 나와서 뭔가 이렇게 여권 안에 후보 구도를 만들고 이거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네. 볼 때는 누구 한 명 정도나 더 한두 명 정도 더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예.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여권의 고민이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여권의 고민이 말씀하신 바대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흥행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상호 의원 혼자 가지고 이제 독주하는 체제로 가면 안 되니까 네.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개각이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아마 그 개각에 두세 명 중에 반드시 저는 이제 박영선 장관이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에서 나오니까 운신의 포기 자유로서 아마 출마 선언을 할 것 같고요. 다만 박주민 의원이 초반의 분위기와는 달리 지금 조금 불출마 쪽으로 선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제 우상호 의원은 어제 뭐 열린민주당과 이제 합당이라기보다는 후보 단일화 얘기를 김진애 의원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단일화라는 게 약간 상이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감동도 크고 파괴력도 크는데 뭐 국민이 보기엔 다 법요건으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그런 단일화 얼마나 그 퍼포먼스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흥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결국은 또한 그건 야당에 지금 워낙 흥행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으니까 여당 결국은 아주 안정적인 후보를 뽑아서 결국 조직표로 우리가 승부를 거는 방법으로 가지 않겠냐. 지금은 25개 구청장을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식으로 여권에 좀 전략을 선회해가지고 야권의 동태를 보되 여기는 이제 조직표라든가 안정감 있는 후보, 공약, 정책 이런 걸로 이제 좀 승부를 보는 쪽으로 선거 전략을 수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이익공유제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뭐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했는데 야당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TF까지 꾸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어떻게 실현하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제 요즘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새로운 화두들을 이렇게 띄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띄움으로써 새로운 이제 뭔가 논의를 촉발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야권의 반응이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다,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하는 거는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그 격차를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권이 이웃공유제라고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명확한 상은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격차를 줄일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야권도 같이 그걸 뭔가 추기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익공유제라고 얘기 나오자마자 이건 사회주기 정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야권이 오히려 이럴 때 더 적극적인 대안을 내면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권에서도 좀 책임성 있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업들이 기부를 통해 가지고 뭔가 펀드를 조성해서 그걸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발적 선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효과적일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나갈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정의당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특별재난연대세라든가 이런 방식처럼 물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그건 또 논의를 별도로 해야 될 문제겠지만 조금 더 이익을 본 사람들은 조금 더 세금 내고
그렇지 않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은 혜택, 그 지원을 받은 계층에서도 조금이라도 부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부담하는 층과 부담하지 않는 층이 아니라 예. 골고루 조금씩 부담하고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 사회적 연대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기부나 자발적 어떤 선의보다는 이런 방식의 제도적인 어떤 그 대안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밟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의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헌법소원도 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면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는,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서 같이 그걸 부담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국민들이 더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좀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양극화 정말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난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재앙을 사실 겪고 있는 것도 맞아요. 우리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그런데 과연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야당이 전 반발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야당과 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론화 과정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기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털컥 여당 내에서 TF 만들어 추진하겠습니다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은 야당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줘야죠. 자, 그리고 얼마나 이게 저는 이게 논쟁적 소재냐면은 2011년에 벌써 10년 전에 정운창 당시 동반선정위원장이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했어요. 근데 좌초했습니다. 지난번 20대 국회에 그 협력이익 공유제 법안 올라갔었어요. 네. 자동 폐기됐어요. 그만큼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의 사회적 책무를 약간 떠넘기는 일은 대단히 신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털커덕 여당 내부에서 우리 추진하겠다.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 말을 꺼낸 건 이해가 됩니다. 본인이 아마 통합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조금 바꿔보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이거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뭐 IT 업체, 대기업, 택배사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정해버리면 이건 논의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되 대단히 신중하게 하고 정밀하고 치밀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요구하고 야당 보고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논의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되고 정치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라고 설득을 해야지 어떻게 TF 추진하세요라고 하는 건 이건 소통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 이거 지금 국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거 맞습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 정치가 풀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김 평론가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지금 이낙연 대표의 모습을 보면 사면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또 이익공유제를 통해서 경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건 그 단기적으로 어떤 지지율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요. 뭐 그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예. 뭔가 뒤로 한 발 빼니까 새로운 공을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뭔가 국민께 화두를 던지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여당 대표 지금 이제 3월이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냥 대선 후보로 광야에 나갔을 때 그때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저는 잘 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여당 대표 자리에 있을 때 뭔가 무게감 있는 얘기를 통해서 국민께 화두를 던지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연도 여당 내부에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던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면론을 던졌던 측면도 있는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단순히 뭐 이익공유제를 그냥 나중에 대권까지 가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공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 화두 자체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권에서 뭐 과거 이제 초과이익 공유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초과이익 공유제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도 결국은 지금 보수 야당이 많이 반대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건이 부족한 거 있으면 야권이 오히려 메워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선거도 앞둔 상황에서. 근데 그런 논의 자세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팔비틀기한다. 이런 식의 논쟁으로만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이 비생산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의의 장에 국민의힘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예. 보죠.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공동체의 이익의 안녕 이런 걸 우선하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정파적 이익으로 여건이 접근하면은 야당이 동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열린 자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처음부터 논의하겠다. 이런 자세로 출발해야 결국 그 대상 돈을 같이 납부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국민 대화, 대통합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